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척 바쁘게 돌아갈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들은 속보에 따르면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구치소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이미 서울구치소로 출발을 해서 지금 가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느 때보다도 바빠질 오늘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바쁨이 진리를 찾는 지난한 노력의 일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2588.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야당도 새누리당만큼 한가롭지 못할 텐데 자기 당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지만 임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자신을 향한 야권의 질타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야당의 질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도 지금의 상황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선 야당은 자신의 카운터파트가 어디여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여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금과 같은 전국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뉴 DJP 연합을 하자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뉴 DJP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반기문 총장이 일단 다른 당에 몸을 담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국민의당이 아닌 다른 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반기문 총장이 어느 정치 집단에 속하느냐보다는 반 총장 중심으로 제반 정치 세력이 이합집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뉴 DJP 연합을 말하기보다는 반 총장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부터 말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입니다. 반 총장이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고소하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시라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에 검찰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반기문 총장 측의 반응을 보면 아주 민첩합니다. 예를 들어 시사저널이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도한 바로 그날 5월 3일에 대해서 상세한 당지 상황을 즉각적으로 발표한 것만 봐도 각종 흑색 공세에 이미 대비태세를 갖췄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 총장에게 몰릴 창과 또 이를 막을 방패 대결이 볼만하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졸지에 치러질지 모르는 이번 대선. 그래서 오히려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최악의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내년 사병 월급이 10% 가까이 오르는 모양이에요? 네, 다음 달부터 사병 봉급이 9.6% 인상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9만 7천 원 정도에서 내년엔 월 21만 6천 원 정도로 오르고요. 이병 월급은 14만 8천 원 정도에서 16만 3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저희 때 비해서 10배 이상 오른 거고, 올해 인상률로만 봐도 10% 가까이 되니까 많이 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한 달에 19,000원 올랐으니까, 또 그렇게 큰 돈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의무 복무인 걸 감안을 하더라도 병장 시급은 아직 1,000원 정도 되니까, 최저임금이 6,000원이잖아요, 시급에. 그래서 많이 모자라서 열정페이가 아니라 애국페이다 이런 말도 청년들 사이에서는 하는데, 그래서 국회에선 현재 최저임금의 15% 수준인 군인 원급을 40% 정도 올리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문제는 재원이겠죠. 최순실 예산 아끼고 군납비리 근절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비하면 진짜 월급 많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때에 비해서도 한 10배 이상 오른 거니까요. 많이 오른 거죠. 옛날에 비하면. 근데 공무원 보수도 인상된다 그러죠? 네, 다음 달부터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되는데요. 예. 군인 월급 오르는 건 괜찮은데 공무원 월급까지 이럴 때 올려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그래서 왜 올렸냐 했더니 사기 진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인상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기 진작은 그럴 수 있다 하시더라도요.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이번에도 0%냐 1%냐 말이 많은데 2013년부터 계속 1%대였고 작년엔 사상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보수는 2015년부터 3년 연속 내년까지 3%대 인상입니다. 보통 회사원 월급쟁이 급여는 잘 안 오르는데 공무원 급여만 보수만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론 때문에 이제 정부는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보수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에 실시간 검색어 운영 지침이 논란이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통 네이버나 다음은 실시간 검색순위 이게 거의 요즘에 최고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실검 순위 몇 위에 올라갔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는데 이걸 그렇죠.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보통 우리 검색하다 보면 연관 검색어 내지는 자동완성 검색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대학이나 기업 등이 요청을 하면 특정 키워드를 제외해 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하루 평균 9개 정도씩 손을 댔다, 삭제를 했다라는 건데 조작까지는 아니어도 개입은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할 수 있는, 즉 정부 당국이 요청을 하면 특정 키워드를 삭제할 수 있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급상승 뭐 실시간 검색어 뭐 이런 거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닌 때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나 다음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인위적으로 조작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 당국 요청으로 특정 키워드를 삭제한 건 지침은 있지만 실제로 그랬던 적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뭐 대학이 요청할 때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노출, 뭐 상업적 악용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조항들이 없고, 그럼 만약에 어떻게 순위를 산정하느냐, 그 절차를 공개해라,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하지만 아직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회사 측에서 이걸 인위적으로 조작하지는 절대로 않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왜 실시간 검색을 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베스트셀러 뭐 조작하듯이 올리는 것처럼 뭐 실검순위 오르면 당연히 좀 자연스레 사람 본능상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노리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연말 연초를 맞아서 해외로 휴가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동남아에서 환전 수수료 아끼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그러죠? 보통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국내 은행에서 특히 뭐 외환은행에서 제3국 통화를 많이 하니까 원화를 바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는 한국에서 일단은 달러로 바꾼 다음에 현지에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50만 원을 한국에서 달러로 바꾸고 베트남에 가서 현지 달러로 바꾸면 국내에서 바로 베트남 통화로 바꾸는 것보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하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또 보통 주거래 은행 가서 환전을 많이 하잖아요. 뭐 수수료 아껴준다라고 하는데, 주요 통화, 달러나 유로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은행 지점을 가는 것보다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신이 지정한 은행 지점이나 아니면 공항 내 뭐 은행 점포 있잖아요. 거기서 찾을 수 있도록 예약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알면 훨씬 좋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카드 결제할 때 항상 원화로 할 거냐 현지 통화로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보통은 이게 얼마나 되지 하면서 원화로 한번 뭐 보통 계산하는데, 이럴 때는 현지 통화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원화로 결제하면 달러로 환산돼서 한국 카드사에 청구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 와서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이중 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3에서 8% 더 나가니까 그렇군요. 카드 결제할 때는 현지 통화라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역대 최대 규모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온다고 그러죠? 예?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가보면 뭐 도심이 썰렁한데 명동에도 유커들이 예전만큼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뭐 많이 오지도 않고 개별 관광객들도 이제 비수기니까 많이 오지 않는데, 그나마 중국의 의료기 업체 중에 유더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임직원들이 내년 3월에 12,000명 정도가 단체 포상 관광을 오는 방향을 이제 관광공사에서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온다면 12,000명이니까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써도 100억 원이거든요. 보통 200만 원 이상 쓴다면 200~300억 원 정도의 방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은 올해에도 아시겠지만 뭐 단체 관광객들 많이 왔잖아요. 아우란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이분들에게 다 공짜로 치맥 제공하고 여행 가이드한테 비싼 수수료 줬거든요. 그래서 실속이 없을 수 있다. 실속이 있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프로농구 소식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한국농구연맹, 그러니까 KBL이 올해 마지막 경기를 밤 10시에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밤 10시에 이 농구 경기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뭐 농구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이 프로스포츠 사상 밤 10시에 경기를 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KBL이 올해 마지막 날인 이번 달 31일에 이 오리온과 서울 SK 경기 시각을 오후 4시에서 밤 10시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 이 송구영신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이 12월 31일 밤 10시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선수들하고 팬들이 이 체육관에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함께할 예정이거든요. 저는 이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가 가장 가까이 끝나는 것을 감안해서 고양시도 협조해서 이 교통편 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KBL은 이날 이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난 뒤에 이제 반응이 좋으면은 매년 12월 31일 경기는 밤 10시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예. 어제 프로농구에선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하고 오리온이 모두 역전승을 거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삼성이 19점 차로 뒤진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 SK를 상대로 19점 차를 뒤집고 71대 66으로 역전승했는데요. 이 3연승으로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 오리온도 이 모비스의 대역전승을 이끌어냈는데 오리온은 16점 차로 벌어진 경기를 뒤집고 모비스를 78대 70으로 이겼습니다. 프로농구는 현재 삼성이 1위, KGC가 반경기 차로 뒤져서 2위고요. 오리온이 3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 축구가 또 화제인데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돈 풀어가지고 스타 선수들을 영입했다고 그러죠? 예, 매번 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이 중국 프로축구가 전 세계에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쏟아부은 돈이 우리 돈으로 한 3,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올 시즌에도 이 중국 축구의 배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에게 연봉 1,200억 원 제시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고요. 이 기성용 선수도 연봉 120억 원을 뿌리치고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 남아있는 건데 이 반면에 첼시의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오스카 선수는 이 상하이 상강으로 이적을 했거든요. 이적료가 6천만 파운드 886억 원이고요. 일주일에 받는 돈 이 주급이 4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5억 9천만 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31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라는 팀이 오스카 선수 한 명 데리고 가는데 쓴 돈이 무려 1,200억 원이나 되고요.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의 이 테베스 선수도 이 상하이 선화 유니폼을 입었는데 주급이 9억 원, 연봉이 무려 486억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북현대 김영일 선수도 그제 이 광저우 헝다가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김영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계약했고요. 연봉은 2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개월밖에 안 돼요? 계약 기간이? 왜냐하면 이 광저우에 국가대표인 김영권 선수가 뛰고 있거든요. 김영권 선수가 지난 9월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내년 전반기 출전이 불투명한데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김영일 선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김영일 선수 입장에서는 6개월간 꾸준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다면은 중국 내 다른 팀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이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볼 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 중국 축구팀은 돈이 어디서 나길래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선수들을 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국 프로축구팀의 특징이 대부분이 부동산 재벌이거든요. 부동산 재벌은 이 국가 정책과 좀 많은 영향을 받죠. 2013년서부터 이 시진핑 주석이 축구 굴기 외쳤고요. 이때서부터 이렇게 투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하고 타이거 우즈가 만났는데 트럼프가 골프광이라고 그러죠, 그죠?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타이거 우즈인 모양이더라고요. 이 트럼프가 그제 이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우즈하고 이 라운딩을 했거든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첫 번째 라운딩이었기 때문에 과연 파트너가 누구냐 이게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이 트럼프하고 우즈는 이전서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갖고 있는 골프장만 17개나 되는데 2013년에 이 트럼프 소유의 내셔널 도랄 골프장을 우즈가 설계를 했고요. 또 현재 트럼프가 공사 중인 두바이 골프장도 타이거 우즈가 이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라운딩 하면서 둘이 과연 무슨 얘기했을까? 이게 이제 관심거리인데 대화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가 친인척을 지금 대거 등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타이거 우즈가 또 다른 면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또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설,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은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일제강점기 조국 항일투쟁의 독립자금을 보태었던 재외동포. 근대화 시기에는 선진 기술과 인재를 길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며 한류 확산과 모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걸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한가인입니다. 요즘 에센스 종류 참 많죠? 전 뭘 쓰냐고요? 전 진짜 진한 에센스를 써요. 응축 에센스.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언제나처럼 월요일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분이죠.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종근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힘찬 출발 하시길 진짜 기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내년에 뵙겠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뜻깊은 연말 연시 되십시오. 서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저 감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네, 휴가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저기 감기 걸리셨다는데 이분 좀 내보내 주십시오. 전파로는 안 옮습니다. 근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특검이 지금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종호 실장님. 일단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이제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특종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국일보 특종이 뭐냐면 박헌영 과장이 입을 열었어요. 네, 2시간 반 동안 인터뷰했다고 그러죠. 폭로를 했죠. 뭐냐면 최순실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 늙은 너구리라고 김기춘을 욕하면서도 아주 필요할 땐 김기춘을 이용했다라는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 폭로와 함께 두 번째 특검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중요한 건 김기춘 비서실장의 압수수색이라는 건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를 원했을까요? 수첩이나 혹은 또는 핸드폰. 그럼 핸드폰의 기록이나 수첩에서 최순실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겠다 하는 목적이겠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 그림을 짜고 있다. 이거는 누구를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검은 뭘 하든지 간에 압박의 어떤 카드인데 김기춘의 압수수색은 김기춘 자신을 압박하는 거죠. 근데 이미 다 그 압수수색에 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만한데. 그런데 지금 이 검찰에서 크게 가져간 게 뭡니까? 안종범의 수첩과 그렇죠. 정호성의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대비를 했었는데도 나왔잖아요. 구멍이 있다 이거죠. 그럼요. 예, 서 소장님. 네, 검찰이 못다 뺀 칼을 드디어 박영수 특검이 빼드는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 이종국 실장님 얘기하신 최순실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은 늙은 너구리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또 거꾸로 또 최순실 씨는 김기춘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 즉 자기보다 급이 높다. 자기보다 대통령과 관계가 훨씬 깊다라고 하는 걸로 인정한 서로가 서로를 좀 인정해주는 관계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최순실 라인이라고 하는 차은택이나 김종이나 이런 쪽은 다 구속이 되거나 조사가 충실히 되었는데 이것을 배후에서 뒷배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 공직에서 권력을 향유하면서 뒷배가 돼줬던 사람들의 조사는 미진했다. 그 가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바로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검찰의 대선배이자 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인 뒷배가 되는 역할을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정조준했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현재 직권남용 문체부 장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실체적인 법률 위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순실 사건에 대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이 국민적 감정에 대한 문제들도 고려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정계 개편과 관련돼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반기문 총장의 금품 수수 의혹 보도가 있었어요. 시사저널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자마자 반기문 총장 측이 그날 5월 3일이었었는데 그날 박연차 전 회장이 당시에 베트남 명예 총영사였었는데 이 리셉션 자리에 왔다.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만취된 상태에서 왔다. 이 얘기까지 쫙 한 거 보면 반기문 총장 측도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는요 2년 전 4월 16일도 기억을 못해요. 그잖아요. 근데 못하는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반기문 총장은 11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지금 기억을 해내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이유는 다르죠. 하나는 숨기려고 하고 하나는 방어하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방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죠. 반기문 총장도 지금 사실 이제부터 검증이 시작될 거다. 6개월은 아마 스스로 되뇌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될까 고민을 했을 텐데 저도 의외예요.
시작이 박연차 게이트에서 시작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이게 터지자마자 시사저널 보도가 터지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된다라고 논평을 내긴 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은 그렇게 했지만 아주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박연차 게이트로 시작했다는 거. 그게 어차피 지금 한번 꺼진 불인데 그 관련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자기는 문재인 전 대표도 사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범죄 의혹이 아니라 관련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 전 대표 참여정부 시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기획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보면 어찌됐든 간에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행보 끝 불행 시작. 본격적 검증 국면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인 것 같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2009년도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2005년도에 20만 달러, 2007년도에 3만 달러에서 총 23만 달러 건네졌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검찰 수사 결과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수사 결과가 흘러다닌다라고. 그거는 설이지 결과는 그렇습니다. 아니죠. 흘러다닌다라는 게 이제 이 취재한 시사저널의 주장이고 이인규 당시 수사했던 그 중수부장이 재밌는 얘기 했어요. 예. 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나는 모른다. 그런 일이 없다고 될 텐데. 근데 그때 검찰 수사 결과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 얘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반기문 총장의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검찰이 고소하면 돼요. 명예훼손 혐의로. 그런데 명예훼손을 고소할 경우에 검찰 입장은 뭐냐면 반기문 총장이 고소해 온다면 당시 사건 기록을 조사해서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수사 결과 과정 동안 이슈가 계속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던 거죠. 반기문 총장으로. 또 하나는 무대응을 할 경우에 캥기는 그러는 게 아니야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총장으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자니 그거는 안 하자니. 모든 유언비어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가 어떤 의도로 10년 전 사건을 재조명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친박인 새누리당으로는 좋은 카드다. 왜? 당신을 누가 보호해 줄 수 있겠어? 이리 와. 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친박이라서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는데 유력한 카드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박들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검찰과 이 민정 라인은 아무리 힘이 빠진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현재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지금 서영호 소장께서 이제 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친박 새누리당이 끌어들일 수 있다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요, 지금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어느 쪽이 뜨는 앤지 어느 쪽이 지는 앤지를 아는데요. 대한민국 검찰 그렇게 보십니까? 막판에 얼마나 스포트를 해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참 대한민국 검찰 아침이 불쾌하겠는데.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보수신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보수신당. 근데 이제 이 손학규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보면 제3지대 있고 국민의당이 있고 이게 딱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합집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정계 개편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 10년마다 한 번씩 또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가 10년 주기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가 같은 그 이념 정부가 하면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냐.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여권이 하면 포장을 하고 싶어요. 다른 얼굴로 직권 연장이 안 되니까 재창출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실은 정계 개편이 있었어요. 정동영 의장이 해서 민주당을 다시 끌어들인다 어쩐다. 이번에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없더라도 올 초부터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이다. 비박계가 탈당하거나 분당할 것이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는 언론에 보도 얼마나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 동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슈가 사실은 저렇게 모아져요. 개헌 대 반개헌. 그리고 패권주의 대 반패권주의. 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크게 전부 다 흡수될 것이다.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개헌 대 반개헌이라는 이슈 속에서 반개헌은 전부 다 헤쳐모여야 할 것이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정의와 이 손학규 그다음에 국민의당 그다음에 그 비박계. 근데 국민의당은 또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3당, 세 가지 큰 모임 속에서 국민의당이 이 나머지와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의 정계 개편 시나리오다.
뭐 저도 뭐 4당 체제가 고착화되고 여당이 그 두 개로 분열되면서 기존의 야당이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대선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이 4개 되더라도 결국은 인물 중심으로 간다. 따라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 대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 대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결 구도로 갈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친박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아직 유력 주자를 양강에 못 끼고 있는 이 두 당이 대표하고 있는 그 안철수 전 의원하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대선 후보가 어떤 후보와 합종 연행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좀 관건이 될 것인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현재 개헌의 현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 되는 거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라. 이게 좀 격이 떨어지잖아요. 대신에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 다 모여라. 이게 결국 문재인 반대한다는 거 똑같은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헌이 실현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문재인을 반대하는 전체 연대의 선봉장으로 반기문을 총대장으로 세울 가능성이 높다. 반박 연대 총대장으로. 그래서 반박 연대 대 문재인 간의 반박이 아니라 반문 연대. 죄송합니다. 반문 연대 대 문재인 간의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잠재돼 있나요? 촛불 집회를 하도 나갔더니 그런가? 농담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반문 연대 대 문재인 간의 대결 구도가 개헌이라고 한 명분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문재인 대표가 빨리 이것을 어떻게 탈출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안 그러면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4당 체제는 여당의 분열로 인해서 반기문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이 고립될 수 있는 위기가 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자초하고 있어요, 고립을. 예. 사실 자꾸 확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정동영 의장 얘기를 왜 다시 하냐면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은 동진 정책으로서 사실 이 호남과 결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쪽 영남 쪽에 고립돼 있는 형태에서 호남과 혹은 충청도가 손을 잡으면 기호 연대가 되면 호충 연대가 되면 완전히 고립돼 버리거든요, 영남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이념적으로도 사실 좀 더 중도 성향을 보여야 되고 또 호남과 충청에 대한 확장을 더 해야 되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은 굉장히 위기다.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지금 이종근 실장님이 그 고립이라는 말씀을 쓰시고 서양호 소장님께서도 고립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사실은 2012년 대선 때 보더라도 문재인 대표 측에서 쓴 것은 사실 우리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전략적 극단주의거든요. 전략적 극단주의라는 건 일단 핵심 지지층에 굉장히 치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때도 스스로를 줄이는 결과, 이 지지층을 줄이는 결과, 제한시키는 결과였는데 이번에 또 그런 양상을 보인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종근 실장님은. 그렇죠. 그래서 사자 필승론에서 양강 대결 때는 51%를 득표해야 되지만 사자 대결에는 35%에서 40%의 득표만으로 당선 가능하다. 따라서 고정 지지층만 획득하자. 북한에 먼저 가겠다.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지층 결집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전략적 미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재 그 비박신당에서 유승민, 오세훈, 남경필 세대 교체 카드와 여기에 현재 반기문 사무총장이 귀국해서 비박신당에 합류하게 된다면 유승민, 반기문 대 오세훈, 남경필의 흥행 카드 여기에 덧붙여서 개헌이라는 걸 명분으로 안철수, 김종인, 손학규까지 합류하게 될 경우는 실제로 문재인만 빼고 다 모여가 됩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개헌에 대해서 본인도 개헌을 찬성한다. 하지만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라고 해서 개헌에 물을 타서 개헌이 쟁점화되는 걸 막거나 내지는 당내에서 현재 추미애 대표 비대위원 추미애 대표 체제를 갈아서 외연 확대를 위해서 세대 교체인 이인영을 상징하는 486 세대와 손잡든 아니면 김종인 대표와 개헌 세력과 손잡던 해서 본인의 현재 고립되고 있는 구도를 탈피하는 걸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문대 비문 구도라고 봤을 때는 사실 비문 쪽에는 있잖아요. 대선 경선 흥행 카드가 되게 많아요. 예? 득실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반기문 총장 꼭 모셔와서 경선하겠다. 유승민, 반기문 예를 들면 남경필, 오세훈 이런 분들이 전부 나와서 경선하겠다 막
이러면은 주목인데 이쪽을 보면은 이쪽은 한 명이에요. 사실상 뭐 광화문으로 관저로 옮기겠다는 벌써 달서도 뭐 됐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 경선 구도도 굉장히 흔들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지금 변수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국민의당일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당이 이 지금 말씀하신 비문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을 텐데 국민의당은 자기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 다른 데와 연합하지 않겠다. 라고 나서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이 연합해서 경선을 한다. 그러면 그 파괴력은 좀 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이럴 경우는 결선 투표가 굉장히 필요해진다. 이럴 경우는 왜냐하면 진짜 실력 있는 한 3자 대결 정도로 3자에서 4자 대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결선 투표제가 만약에 헌법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뭐 법률로만 안 된다. 이번에 그래서 안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당과 나머지 그 그룹들은 이번에 합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대1 구도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게 헌법 개헌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결선 투표는 저도 뭐 그 결선 투표에 대해서 빨리 국회 입법조사처라든가 법무부에 논의를 해서 이것이 개헌 사항인지 아니면 선거법 개정 문제인지를 빨리 확인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국민의당이 문재인이 싫기로서니 비박도 박 아닙니까?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게 훨씬 더 그 당의 정체성이라던가 그리고 과거에 당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그 정서적 연대감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보나 정서적으로 보나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측은 국민의당과 연대하기 위해서 개헌에 대한 시기와 내용 그리고 결선 투표라던가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그 비박 신당과 합류하는 걸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대선에서의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의 전향적 입장을 좀 촉구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싸움이 문재인을 고립시키는 그 반문재인 그 연대로 싸움 그 대선이 치루어서는 승산이 대단히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탈피하는 것이 문재인 대표의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영 소장님이 비박 말씀하셨는데 친박 쪽에서는 친박 새누리당은 임명진 전 윤리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어요. 어떻게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우 실장님. 친박 입장에서는 사실 최선의 카드였다. 왜냐하면 임명진 전 윤리위원장은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비판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니까 입장이 약간씩 달라졌어요. 예를 들자면 사드 배치 반대를 했다가 내가 언제 사드 배치를 반대했냐 뭐 대표적인 어떤 그런 좀 약간의 말바꾸기인데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평가를 받는 거는 일관성 있는 어떤 그 모습 속에서의 어떤 그 개혁을 했을 때 평가를 받는데 이 자기가 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그 이 자리에 옮겼다고 해서 입장을 바꿔버리면 사실 그런 크레딧, 그런 어떤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친박 새누리당의 의도와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의혹 간의 경쟁 대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친박은 뭐 그러지 않았어요. 비박의 당권을 넘기느니 차라리 저승사자일지라도 호롤단신인 임명진한테 당권을 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해서 그 세력이 없는 임명진을 그 소위 말해서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실제로 화장만 좀 고치고 본질은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반해서 임명진 위원장은 내가 종이호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와서 한 게 이완영 의원을 실제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을 구성해서 윤리위원회 회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그 비대위원을 혁신적으로 구성해서 당을 뜯어고치겠다라고 하는 의혹을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속에서 실제로 어느 쪽이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총장이 거치 선택 또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일 텐데요. 자, 올해 마지막 토크였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또 이제 뵐 때는 내년이 될 텐데 그때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